예,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대 변수는 역시 연준의 긴축 행보인데 네. 2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올린다. 이게 거의 상수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5.0, 5.25 이 정도까지 그럼 세 차례 이상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월 3월 네.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이제 거의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요소가 금리의 인상과 그 속도였죠. 거의 1년 넘게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에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안 올린다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그것을 4.25랑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 8개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0.75 내지 맥시멈 1% 올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의 분석과 해석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많이 잡혀 있을 거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거비라든지 소비 관련 쪽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행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올해 연말이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이 바라는 앞자리 수 3%, 2%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먼저 보겠죠. 그렇다면 금리는 아마도 올해 0.25% 일단 올리고 또 올린다 하더라도 계속 0.25씩만 올리고 그리고 고점이 5% 이상일지 아닐지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금리가 현재 4.5%이니까 네. 두 번 올리면 5%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의 지금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올릴지 아닐지 지금 보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언제 내리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올 네. 하반기에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느냐 시장의 기대는 그건데 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 큰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큰 그림은 현재 미국 정부와 미국이라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미 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저희의 계산으로는 3.25에서 3.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부채가 많죠. 예. 근데 왜 미 연준은 그러면 5%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미국의 만기 사이클이 훨씬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몇 년 안에 3.25, 3.5%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내리느냐 하는 것은 미 연준이 봤었을 때 가장 그 미국의 국가에 우호적이고 좋을 때 내리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도 금리가 5%대로 유지를 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그보다 낮으면서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침체로 안 넘어간다면 그 정도 높은 수준에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개인의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 미 연준 기준금리 5%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탈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 네.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2조 달러나 더 늘어나는 어떤 비용이 든다.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먼저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에 개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를 보면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앞자리 3자를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기준금리가 5%이면 3과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금리를 내리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금리를 내릴 거고 그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결정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폭락장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게 경기 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분석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나스닥 기술주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들이 회복하기 위한 시중금리는 대략 어느 정도로 돼야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금리가 연말까지 유지가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스닥은 최소 20%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유지만 돼도 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3.4, 3.5% 10년짜리가 내려왔다면 이미 충분히 정부가 감당 가능한 금리에다가 네. 이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금리고 또 가계나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3.5%보다 더 떨어뜨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도 3.5%에서 막 떨어지면서 2%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3.5%를 기준으로 저희는 두고 연말까지 3.5%가 된다면 S&P 500이 10에서 15% 오르고 나스닥이 20%에서 25% 정도 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3.5%가 아니고 네. 연말인데 5% 다시 올라가 버렸다. 시중금리가? 예. 예. 왜냐하면 미 연준이 우리는 절대 안 내려. 예, 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예. 시장이 3.5% 정도로 보고 있으니,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상반기 내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좀 구체적으로는 테슬라, 애플 같은 우리 서학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네.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3.5만 돼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유지된다고 할 때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대표적인 대형주들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빅테크, 빵이나 마가 이런 종목들 상대적인 가치를 좀 구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성장주 13개 정도를 네. 들여다보면서 이제 저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의 매력도가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는 그거의 1.5배. 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스닥 100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30%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종목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애플이든 그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주들 다 보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이 얼마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나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는 예. 저희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전체 큰 대형주 위주로 계산을 하더라도 나스닥이 20% 오른다면 그 종목들은 30, 40% 오를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투자도 하지만 또 ETF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뭐 미국의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바벨 전략을 펴는데요. 바벨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양쪽을 다 들고 간다 이건데, 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를 다 들고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skewedness,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쪽이 성장이고요. 그래서 예. 7대3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예. 그 7에 있어서의 그 투자는 어떻게 비중을 저희가 가져가냐면, 우선 신재생 에너지 비중 한 20% 들고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 관련 쪽을 한 뭐 15%, 많이 가져가면 20% 정도 가져갑니다. 그 두 개만 하더라도 35%에서 40%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이제 사실 헬스케어는 약간 가치주 성향이고요. 바이오 쪽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한 1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0%에서 25% 정도를 IT인데, 그게 이제 IT 안에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AI, 예. 자동화, 데이터 마이닝,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래서 이렇게 이제 ETF들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만, 예. 저희가 뽑아보면은, 그런 관련된 대표적인 ETF들 투자를 하시면, 사실 올해 뭐 나스닥이 한 20% 오른다고 치신다면, 그런 ETF들은 초과 수익률을 1.5배 대해서 2배 정도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한 초점 맞춥니다. 근데 이제 또 바벨 쪽에서 약간 좀 무게를 좀 적게 두는 30%지만 그 30% 안에서도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완전히 가죠. 예. 이번에 그 연휴 때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완전히 오프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뭐 항공, 뭐 관련해서 그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 네. 뭐 부품 회사, 뭐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소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그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를 다 같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된 소비재도 예.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2%대에서 올해는 높으면 5%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가 관련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미국의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소비 중에서 미국 소비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두루두루 좀 잘 종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 ETF 지수 투자를 한다면은 뭐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망합니까? 우리 아무래도 저희는 나스닥 100 이런 예, 쪽입니까? 그렇죠. QQQ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QQQ가 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보시면은 그 작년에 연초, 재작년 연말 이때 네. 이제 저희가 그 모델로 돌려봤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지수가 다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나스닥보다도 더 매력도가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연초 작년 말에 들여다봤었을 때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많이 소외됐었고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봤던 다우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는 나스닥 쪽이 나스닥 100이 예. 그래서 저희는 지수로 보면은 나스닥 100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다우고요. 그 다음이 S&P 500입니다. S&P 500의 올해 상승 여력으로 봤었을 때 10에서 15%. 예. 그럼 이제 나스닥은 20에서 25%. 네. 나스닥 안에서 나스닥 100은 30에서 4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더 올라가는 매력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투자 하나 지수만 한다 그러면 QQQ로 할 것 같고요. 예. 뭐 다우 뭐 DIA라든지 뭐 이런 쪽도 계속 뭐 포션을 가져갈 필요도 있고요. 근데 나스닥 100은 성장주 성향이고요. 그래서 잘 섞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7대3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예. 올해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를 좀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어느 네. 쪽으로 더 손이 갑니까? 저희는 한국 증시에 더 손이 갑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이 이제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 비중을 절반 이상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예.
시가총액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60%입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1.5%, 2%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국 주식을 50% 들고 가버리면 이건 엄청난 오버웨이트죠. 자산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근데 저희는 얼마나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5%에서 10%. 상당히 높은 거죠. 2%로 계산하면 거의 2.5배에서 5배 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들고 갑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요소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로 바뀔 거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경기 민감했고, 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코스피로 계산하시면요, 1% 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440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향이 미국으로 따지면은 S&P 500 기준으로서 한 10% 정도 사라지는데, 우리는 20%가 사라져요. 2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감했는데,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매력도 높아지죠. 여기에 또 환율도 있고요. 또 중국 스토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올해는 우리나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적인 퍼센트지 수익률로 계산하자면 당연히 한국에 훨씬 더 눈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몰빵 투자는 안 되니까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잘 계산하셔서 투자하시면.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 많이 줄 수는 없고 네. 결국 시장이 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올해 전체적인 어떤 회복 속도는 한국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원화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뭐 한국 증시에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까 경기도 부진하고 주식도 상당히 좋지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방역 완화 정책 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효과가 이제 언제부터 나타날 것이냐, 즉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 효과. 뭐 보통 2분기로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는 바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분기에도. 네. 왜 그러냐면 작년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정책을 폈었을 때 통화 정책 자체는 풀었어요.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서 보시면 이제 M2 증가율이 증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M2 증가율이 작년 거의 내내 두 자릿수로 올라갔었어요. 예.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완전히 반대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못 올라갔어요. 보통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왜 못 올라갔냐? 규제 때문에 그랬죠. 그 규제가 코로나 방역,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꺾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12월 달을 보시면은 예금은 확 늘었는데 대출은 안 늘었어요. 그래서 네. 예대율이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만 풀리면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미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규제만 완화해주면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부동산, 뭐 그다음에 뭐 게임 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을 지금 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갔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기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뭐 이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보시면은 지금 활동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그 항공 예. 또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감안하면은 중국발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 15%, 많이 가져가면 2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올해 이제 중국 경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볼 때, 그래도 분야마다 약간 이제 편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회복 속도가 빠른 유망 분야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많이 좀 위축됐던 종목들이 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항상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고 패권 싸움이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배터리 쪽이. 이런 쪽이고요. 예. 사실 5G 쪽도 이길 수 있었는데, 워낙 미국이 좀 많이 때려서. 견제를 했고. 예, 그래서 예. 결국 이쪽 부분이 좀,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소비 시장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인 것들이 있죠. 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냐면 소비 시장이 글로벌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RT나 뭐 이런 쪽, 바이오 쪽 이런 거고요.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예. 뭐 자동차라든지, 뭐 또 바이주, 술. 백주, 예.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게임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 자체의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의 절반이 되는 쪽은 충분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는 그 선택도 또 중국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눌렀던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올해는 완화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실적 있는 성장주는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유동헌 본부장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 본부장님의 명쾌한 설명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